부동산법의 배문환입니다. 자, 우리 36회 시험 대비 우리 1순환 기본 이론 강의입니다. 우리 공법 이론은 3순환까지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고. 자, 사실은 1순환만 보더라도 시험에 우리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2순환이나 3순환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총칙에서 용어 부분이 있는데 우리 건축법상 용어는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네 파트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용어로 지하층에 관련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지하층, 그다음에 고층 건물, 초고층 건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그리고 특수구조 건축물 있죠. 특수구조 건축물은 작년도 24년 12월 17일 개정된 사항이 있으니까 그 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하층 관련된 용어들, 고층 건물, 초고층 건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이런 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있으니까 개념을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지하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1순환 제가 올리도록 교재에는 빠져있는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좀 메모를 해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법상 지하층은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하층의 기본 정의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이면 지하층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지하 1층, 지하 2층 그러면 해당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지하층인데, 자, 이 그림처럼 이게 반지하면 문제가 됩니다. 반지하. 자, 지금 보시면 이 해당 건축물의 바닥이 여기 지표면 아래에는 내려가 있는데, 자, 이 해당되는 제일 아래층의 일부가 지상으로 나와 있을 때 이렇게 일부만 들어가 있고 또 일부는 바깥으로 나와 있고, 자, 이런 경우 이걸 지하층으로 볼 건지 아니면 지상층으로 볼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건축법에는 지하층의 정의에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내려가 있다. 그런데 자,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이 평균 높이를 재야 됩니다. 이 바닥면, 자, 바닥이 있으면 바닥 두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윗면을 재는 겁니다. 이 바닥의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이 위에 층 바닥의 윗면까지 여기가 층고라고 합니다. 층고는 우리가 이제 편의상 한 층의 높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해당되는 층의 이 바닥의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의 윗면까지 이 층고가 있으면, 만약에 층고가 4m다 그러면 이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여기서 보면 바닥에서부터 이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를 잽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2m, 만약에 층고가 4m면 해당되는 층고의 이 평균 높이가 2분의 1 이상이면 그때부터는 지하층이 되는 것이죠. 이제 제가 예를 들어놨습니다. 자, 포인트는 이 층고하고 이 바닥에서부터 지표까지의 평균 높이를 재가지고 상호간에 비교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층고가 4m일 때 바닥의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의 윗면까지죠. 층고를 재는 방법, 윗면에서부터 윗면까지. 이 그림에서 이 해당되는 층의 바닥의 윗면으로부터, 아랫면이 아니라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의 윗면까지 이 직선 거리가 층고입니다. 층고가 4m일 때 바닥에서부터 지표까지의 평균 높이가 1.9m면 층고가 4m, 평균 높이가 1.9m면 이때는 지하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상층으로 봐야 됩니다. 자, 1.9m밖에 안 묻혀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 묻혀 있는 깊이가 바닥에서부터 지표까지 평균 높이가 2m. 자, 층고가 4m인데 평균 높이가 2m 또는 2.1m를 제곱되면 해당되는 층의 절반 이상이 지표면 아래로 내려가 있으니까 해당되는 층의 반 이상이 지하로 내려가 있으므로 지하층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지하층을 처음 공부하실 때 한 층 층고의 절반 이상이 지하로 내려가 있으면 지하층이고 2분의 1보다 미만으로 높이가 잡혀 있으면, 내려가 있으면 그때는 지하층이 아니라 지상층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지하층의 특징을 좀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좀 메모를 하십시오. 자, 우리 지하층의 특징, 지하층은 연면적 산정을 할 때, 자,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일반적인 연면적에는 포함이 됩니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 이 지하층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가 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지하층의 특징은 이 그림을 한번 좀 보십시오. 자, 보시면 용적률이 200%로 건물을 건축한다고 합니다. 건폐율은 50%. 그리고 대지 면적은 우리가 100제곱미터라고 나와 있네요, 자료가. 이걸 먼저 읽어야 될 부분은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건폐율이 50%면 건축 면적이 50으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50으로 해가지고 지하도 50으로 내고
뭐 지상도 이렇게 50으로 해서 각 층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무에서는 이 건축 면적하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이 좀 다르지만 우리 문제를 풀 때는 그냥 간단하게 자, 건폐율이 50%면 자기 대지 면적의 절반 정도만 건축 면적을 내고 자, 건축 면적을 그대로 올려서 지하하고 지상도 건물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면적은 뭔가요?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각 층의 면적들을 다 이렇게 50씩 내서 지하층도 냈으면 이 부분을 다 더해서 연결한 면적이 연면적이 되는 것이죠. 연자가 이을 연자입니다. 그럼 일반적인 연면적은 이 그림을 먼저 보세요. 자, 지하층, 지하 1층을 파서 50제곱미터를 내고 자, 지상 1층은 주차장으로 쓰는데 50제곱미터를 내고 나머지 2층부터 5층까지는 상가 용도로 써가지고 50씩 냈습니다. 그럼 이 건물의 일반적인 연면적은 다 더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연면적이면 300입니다. 보시면 지하층 포함해가지고 지상으로 5개 층이 올라가 있고 각 층이 50씩 냈기 때문에 이 5, 6, 30해서 300제곱미터가 연면적인데 우리는 용적률을 계산할 때 여기 보십시오. 용적률이 200%면 여기다 200%를 집어넣어가지고 대지 면적 100제곱미터로 계산하면 자, 용적률 공식에서 나오는 연면적은 200제곱미터네요. 자, 이때 이 건축 연면적, 용적률 공식의 연면적 할 때는 요 지하층하고 자, 지상의 주차 공간 같은 경우는 제외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왔네요. 자, 그냥 연면적일 때는 총 면적을 다 더해서 300인데, 자, 용적률이 200%로 잡혀 있고, 자,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면 200제곱미터에서 용적률 200%를 반영을 하면 건축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밖에 안 나오는데, 그때는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지상의 부속용도 주차장, 자, 지상의 부속용도 주차 공간은 제외하고, 자, 지하층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층, 3층, 4층, 5층은 상가로 쓰고 있고 이 부분만 잡혀서 이렇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만 잡혀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은 300인데 자, 용적률 200%를 반영을 해가지고 연면적을 만들 때는 그때는 지하층 부분 면적은 제외합니다. 지상의 부속용도 주차 공간도 제외해가지고 실제로 요 2, 3, 4, 500 요거 200제곱미터만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이 잡히는 겁니다. 여기. 자, 우리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보시면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일반적인 연면적 산정할 때는 포함을 해가지고 아까 우리 그림에서 300제곱미터가 나왔는데 자, 용적률을 계산하는 과정, 용적률 공식에서 연면적 계산할 때는 지하층 바닥 면적하고 뭐 지상의 부속용도 주차 공간은 제외하기 때문에 지금 핵심이 이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 용적률 산정할 때는 연면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자, 지하층으로 판정이 나오면 이 건물의 층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시 그림으로 가보십시오. 자, 우리 층수는 항상 지상으로 올라가는 층만 건물의 층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건물은 지하 1층을 냈지만 층수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 1층, 2층, 3층, 4층, 5층 요 5개 층만 5층짜리 건물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나중에 또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건축법에서는 건물의 층수 계산할 때는 지상에 있는 층만 가지고 건물의 층수를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층수 산입할 때 지상층 부분은 층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상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개 층짜리 건물이므로 지상 5층짜리 건물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63빌딩, 자, 여의도에 있는 지금 이제 하나빌딩이죠. 자, 63빌딩은 지상 60개 층, 지하 3개 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63빌딩 건물은 하나생명 그 건물은 60층짜리 건물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자, 간혹 우리가 이제 혼동하셔가지고 63층이 나오시는데 63빌딩 가보십시오. 지상 60개, 지하 3개입니다. 층이. 그래서 지하층은 층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63빌딩은 60층짜리 건물로 이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건축법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지하층의 특징은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하층 바닥 면적이. 또 지하층으로 인정이 되면 층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지하층에다가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게 이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지하층에다가 이렇게 거실, 뭐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이게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 이제 법이 생겼는데, 자, 예외가 생겼죠. 자, 단 지하층 거실을 부속용도, 식당이라든가 뭐 운동시설 같은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예외가 생겼습니다. 노란색 조항도 24년 6월 18일에 새로 들어온 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독주택과 공공주택을 건축해서 지하층에다가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하층 부분이 거실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외로 자, 이 지하층 거실을 부속용도로 쓸 때는 자, 식당 같은 거, 운동시설 같이 잠시 이용하고 나오는 공간 이런 거실 자체를
부속 용도로 설치했을 때는 이거 제외한다는 게 24년 6월 18일로 새로 생겼으니까 이런 예외를 하나 인정을 합니다. 원칙은 이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지하층에다가 거실을 사람들이 이렇게 머무는 공간을 설치할 수 없는데 이 거실 자체를 부속 용도로 사용할 때는 제외합니다. 자, 그리고 지하층의 특징 같은 것들을 쭉 봤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이 앞에 1번하고 2번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층의 기본 정의, 한 층 높이의 절반 이상이 지하로 묻혀 있으면 지하층으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용적률 계산할 때는 지하층 바닥 면적은 용적률 공식상 연면적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 지하층으로 인정되면 층수 계산할 때 지하층은 한 층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상에 있는 층만 가지고 건물의 층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한번 같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제 거실이라는 용어들 한번 보시는데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교재에다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건축물 안에 교재는 제가 밴드에다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물 안에 거주, 직무, 작업 오락, 집회 오락 같이 사람들이 머물면서 자,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방이 거실인데 참고로 우리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하는 주거 공간, 뭐 직무하는 일하는 공간, 작업 공간, 뭐 집회라든가 오락 자, 이런 식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인데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복도하고 화장실은 거실이 아닙니다. 복도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거실이 아니라고 보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도와 화장실은 거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리모델링. 자, 우리 건축법에서도 건축물을 노후화 억제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고치는 행위가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입니다. 자, 리모델링은 이렇게 건축물의 면적이 늘어나지 않고 높이가 늘어나지 않는 이런 대선이라든가 개축 범위가 있고 이제 면적이라든가 높이가 증가되는 증축 같은 게 있으니까 공부하실 때 건축법상 리모델링도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하기 위해서 고치는 건데 자, 면적이나 높이 같은 것들이 증가되지 않는 개축 형태나 대선 형태로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면적이라든가 높이 층수가 증가되는 증축 개념이 있다. 그래서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대수선, 증축, 개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좀 어려운 게 대선이 아직 뭔지 안 배웠고 증축이 뭔지 안 배웠고 개축이 뭔지 안 배웠지만 개축과 대선은 늘어나는 공사가 없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선하고 개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이 차이점은 제가 뒤에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면적이라든가 층수라든가 아니면 높이가 증가되면 증축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증축 형태로 할 수도 있고 개축이나 대선 형태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건축법상 리모델링. 자, 그 다음에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 자, 우리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 6부분이 주요 구조부입니다. 자, 주요 구조부는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수직으로 세워지는 주요 구조부가 있고 수평으로 들어가는 주요 구조부가 있습니다. 자, 힘을 받는 내력벽이나 기둥 같은 것들은 수직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수평 형태의 주요 구조부, 수직 형태죠. 자, 수평 형태는 4개가 있습니다. 건물의 층과 층을 나누는 바닥, 그 다음에 이 바닥 밑에 설치되는 보호, 그다음에 지붕의 뼈대인 지붕틀, 건축물의 주계단 이런 것들이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계단, 지붕의 뼈대인 지붕틀, 보호, 바닥 형태는 수평으로 들어가는 주요 구조부, 내력벽이나 기둥은 수직으로 세워지는 주요 구조부입니다. 자, 참고로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 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여기 내력벽 같은 힘을 받는 벽이 있습니다. 이 벽인데 위 하중을 받는 벽, 기둥 같은 것들은 수직으로 세워지는 주요 구조부고 건축물의 바닥, 여기 바닥 있죠. 자, 바닥 밑에 설치되는 보호 같은 거, 그 다음에 지붕의 뼈대인 지붕틀, 건축물은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는 주계단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 주계단, 지붕틀, 바닥부는 주요 구조부인데 수평으로 들어가는 거고 기둥이나 내력벽은 수직으로 세워지는 주요 구조부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하층 바닥 5개 계단, 차양, 사이기둥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자, 건축물의 주계단은 주요 구조부지만 5개 계단, 건물 이제 5 외에 건물 바깥에 설치되는 철제 계단 같은 경우는 대피용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5개 계단이기 때문에 주요 구조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계단 건축물 안에 있는 자, 주계단 형태만 주요 구조부가 되겠죠. 최하층 바닥도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바닥은 주요 구조부인데 자, 차양, 사이기둥, 일반적인 기둥은 주요 구조부인데 사이기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붕틀이 주요 구조부고 창문틀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창문틀은 창문의 셋이기 때문에 주요 구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최하층 바닥 5개 계단, 차양, 사이기둥, 창문틀은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된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몇 번 나왔던 개념입니다. 자, 건축물의 발코니는 추가적으로 그냥 메모하시면서 이 그림을 보십시오. 베란다, 발코니의 차이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베란다는요.
3층의 바닥 면적하고 2층 바닥 면적 차이로 생기는 그 공간이 베란다입니다. 자, 발코니는 건물 외벽, 수직으로 떨어진 외벽에 이렇게 붙어있는 공간이 발코니입니다. 자, 우리가 발코니하고 베란다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베란다는 2층 부분의 면적하고 3층 부분의 면적 차이가 있을 때 2층의 위에 공간이 베란다가 되는 거죠. 베란다는 이렇게 2층 위에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발코니는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진 공간에서 건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데가 발코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발코니는 건물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 건물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같은 목적으로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이 외벽에 부가적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이고, 이 베란다 같은 경우는 발코니랑 구조가 틀립니다. 2층하고 3층의 면적 차이로 생기는 이 3층에서 나가서 사용하는 공간이 베란다가 되는 겁니다. 베란다는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게 아닙니다. 이 베란다 같은 공간이 수직으로 떨어진 외벽에 이렇게 설치되는 공간, 이게 베란다가 되겠죠. 발코니가 되는 거죠. 베란다랑 차이점을 잘 보시고, 건물의 이제 아랫부분에 데크라는 거하고 테라스가 있는데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 고층 건물, 초고층 건물을 봐야 되겠네요. 자, 우리 고층 건물은 건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건물 높이가 120m 이상 해당되면 이게 바로 고층 건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30층 이상이거나 건물 높이가 120m 이상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고층 건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건물 층수가 29층이라고 하더라도 건물 높이가 120m 이상이면 125m 그러면 고층 건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 건축법에서는 한 층 높이를 4m로 보기 때문에 30층 이상이면 보통 한 층을 4m로 계산해가지고 432에서 120m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고층 건물은 50층 이상이거나 건물 높이가 200m 이상이면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초고층 건물이 되는 겁니다. 48층짜리 건물, 이렇게 건물 높이가 190m 건물이면 그때는 고층 건물로 봐야 되는 거고, 자, 초고층 건물일 때는 건물 층수가 52층 이런 거, 60층 이런 것들은 초고층 건물로 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층수가 48층이라고 하더라도 건물 높이가 205m 그러면 그것도 요 200m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로 봐야 됩니다. 자, 항상 핵심은 30층 이상이거나 건물 높이가 120m 이상 둘 중에 하나의 조건에 맞으면 고층 건물로 분류됩니다. 50층 이상이거나 건물 높이가 200m라는 조건 중에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맞으면 초고층 건물이 되는 거죠. 자, 준초고층 건물은 고층 건물은 되는데 초고층 건물이 아닌 것, 그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층으로 봤을 때, 자, 고층 건물에 해당되는데 초고층 건물이 아니니까 30층부터 49층 사이,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준초고층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높이로도 건물 높이가 120m 이상이면서 200m 미만 그 사이에 해당되는 건물이면 준초고층 건물로 봐야 되겠죠. 자, 그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준초고층 건물로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고층 건물은 해당되는데 초고층 건물 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건물들이 준초고층 건물입니다. 자, 다중이용 건축물. 자, 우리 다중이용 건축물은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물보다 좀 더 안전하게 건축을 해야 됩니다. 자, 다중이용 건축물은 여러 가지 규제가 받는데 일단 시험에서는 다중이용 건축물은 어떤 건물을 말하는 거냐 해가지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보세요. 바닥 면적의 합계가 건물의 이제 1층, 2층 같은 바닥 면적을 합쳐서 5,000제곱미터 이상인 6종류의 건물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자, 암기를 해야 되겠죠. 문종판, 운의숙이라고 암기합니다. 문종판, 운의숙으로 5,000제곱미터 이상의 사이즈를 갖는 건물들, 그 다음에 건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16층 이상 모든 건물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보세요. 자,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자,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게 뭡니까? 극장이라든가 예식장을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자, 문화 및 집회인 극장, 예식장 같은 것들이 5,000제곱미터 이상, 단 동물원이나 식물원 같은 것들은 제외한다. 참고로 보시고,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교시설이면 교회라든가 사찰 같은 거겠죠. 5,000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이면 백화점이라든가 마트 같은 거, 5,000제곱미터 이상의 운수시설 중에서 여객용이면 우리 이제 터미널이라든가 공항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000제곱미터 이상의 운수시설로서 여객용 운수면 버스터미널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공항인데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고, 자, 의료시설 중에서 종합병원 같은 경우도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 숙박시설도 관광 숙박이라는 게 호텔 같은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자,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런 거는요, 암기를 하세요.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종판, 운의숙, 이렇게 우리 사람 이름 같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종판 씨하고 남자 운의숙 씨가 둘이 부부다, 이렇게
부부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종판 운의숙이 5,000제곱미터 이상에 들어가면 다중이용은 충분이다. 문화 및 집회,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 중에서 여객용, 의료시설 중에서 종합병원, 관광 숙박시설 같은 경우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런데 자 16층 이상 건물일 때는 이 사이즈 같은 걸 보지 않고 무조건 다 다중이용은 충분히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종교시설이 면적은 4,000제곱미터이다. 그런데 건물의 층이 이 층이 종교시설 같은 경우인데 뭐 17층이다 그러면 이 면적에 걸리지 않더라도 층에 걸렸기 때문에 16층 이상이니까, 자 그래서 종교가 면적이 4,000제곱미터다. 그럼 여기는 안 걸리지만 종교시설 같은 경우가 17층짜리 건물이다 그러면 이 층에 걸리기 때문에 이 다중이용건축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다중이용건축물이다. 그래서 다중이용건축물이면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종판, 운의숙 이렇게 외우시고, 그다음에 층과 관계없이 건물의 면적과 관계없이 층이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준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자,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다음에 12가지 건물을 말하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본 거는 이게 다중이용 건축물하고 동일합니다. 겹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다중이용 건축물보다는 건축법 규제를 좀 덜 받습니다. 좀 완화가 됐는데, 어쨌든 다중이용 건축물이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종판, 자, 운의숙이면, 자, 이걸 사이즈를 1,000제곱미터로 줄여서 1,000제곱미터인 문종판하고 운의숙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분홍색을 추가해 볼게요. 자, 지금 노유자들이 자, 교육도 받고 운동도 하고, 노유자들을 교육하고 운동시키기 위해서 자, 거기 관광 시설에서 자, 위락도 하고 노시다가 장례시설로 갔다. 다시 한번 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문종판 운의숙 이렇게 외우신 다음에 자, 노유자들이 교육도 받고 운동도 하고 자, 위락시설에 가서 관광하고 노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장례시설로 모셨다. 우리 노인들 항상 건강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종판 운의숙하고 노유자들이 교육도 받고 운동도 하고 위락시설 가서 관광 휴게 같은 거 하시다가 또 돌아가시는 비보를 들어서 장례시설로 갔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분류해서 시험 문제 수가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중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12가지 건물을 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기가 잘 안 되시기 때문에 많이 틀리십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답을 하나 찍어보면 업무시설 같은 거 있습니다. 자, 업무시설 같은 사무실 같은 용도는 1,000제곱미터 이상 되더라도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1,000제곱미터 이상 되더라도. 그래서 문종판, 운의숙, 그 다음에 노유자들이 교육받고 운동하고 위락시설 가서 관광 휴게하고 노시다가 잘못돼가지고 돌아가셔서 장례시설로 모셨다. 이렇게 해서 장례시장 같은 거로 우리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구조건축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는 작년도 12월 달에 개정된 추가된 부분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아파트 무량판 구조가 지하 부분이 붕괴가 돼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요 조항이 생긴 것 같은데, 자, 어쨌든 특수구조건축물은 요 네 가지가 특수구조건축물입니다. 특수구조건축물. 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상태의 본화 차양이라는 게 뭐냐면, 자, 건축물 외벽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본화 차양입니다. 네, 본화 차양이 외벽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되어 있는데 지지되지 않은 형태다. 자, 이게 뭔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우리가 보시면 본화 차양이 건물 외벽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되어 있을 때 이런 건물 특수 구조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건물들.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보십시오. 자, 건물이 있을 때 건물 외벽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물이고 여기 지지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쪽만 붙어 있는 거죠. 자, 이런 형태의 건물은 이 본화 차양 같은 부분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3m 이상 돌출되어 있고 이 나와 있는 부분에 지지하는 게 없을 때는 특수구조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기둥과 기둥, 중심선으로 재는 거죠, 원래는. 자,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 정확하게 보면 기둥의 중심선까지 거리를 딱 재서 20m 이상이면 또 특수구조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3m 이상 돌출된 건물, 자,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이면 특수구조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법이 필요한 건물로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구조의 건축물인데 이런 거는 뭐 시험 문제 중요하지 않고 4번이 이제 작년도 12월 달에 새로 생긴 건데요. 자, 무량판 구조의 건물인데 무량판 구조라는 게 우리 이제 지난번에 건물 그 지하 부분이 무너졌었죠. 무량판 구조로 만들었다가 기본적으로 뭐가 오냐면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보라라는 구조물을 세운 다음에 기둥을 세우면 일반적인 구조인데 이 보호 없이 그냥 기둥만 세운 겁니다. 자, 보호 없이 바닥판이나 기둥으로만 구성된 구조가 무량판 구조인데 자, 이 무량판 구조의 건축물로서 자, 무량판 구조인 어느 하나의 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구. 자, 우리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구면 내력벽 같은 거죠. 내력벽이라든가 기둥을 말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세웠을 때 기둥 부분의 단면적, 내력벽 부분의 단면적이라는 게 전체를 구해가지고 해당되는 단면적에서 기둥 전체의 단면적이 4분의 1 이상이면 이게 바로 무량판 구조의 건축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단면적에서 기둥 부분의 단면적이 4분의 1 이상이면 이게 바로 특수구조 건축물이 되면서 이런 것들도 이제 특별한 규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수구조 건축물 4개를 봤습니다. 이렇게. 또 뭐 외벽의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물,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건물들, 특수한 설계나 시공 공법이 필요한 건물. 자, 무량판 구조의 건축물로서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 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이 기둥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의 단면적의 합계가 비율로 따졌을 때 4분의 1 이상이면 자, 이렇게 특수구조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보시고 자, 일단은 앞에 우리 용어 첫 번째 내용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는 일순환 교재 우리 이제 슬슬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하시는 것 같은데 네이버 밴드에서 제 이름으로 검색하신 다음에 이 자료 같은 것들은 다 무료로 다운받아서 제가 다 공개를 해놨으니까 일순환 기본 이론 교재 이거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순환 같은 경우도 핵심 이론집도 프린트할 수 있고 심화요약집은 프린트가 되는데 이제 분량이 많으니까 나중에 책이 나오면 그때 구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2월 말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심화요약집은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